안녕하십니까, 박성범입니다. 유럽 언론이 전하는 통일과 북한 소식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럽 언론도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바티칸 방문에 관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대로 프랑스 대통령과 아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요청은 이미 유럽의 여러 대통령과 총리들의 CVID에 대한 북한이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 수 없다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가 실종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물론 국내 언론은 바티칸을 방문해서 교황으로부터 방북 소식을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하나의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언론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 언론은 바티칸이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황과의 면담은 비공개인 것이 원칙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개하는 우를 범했다는 사실 또한 보도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지난 동독 공산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스 모드로프 총리의 평양과 서울 방문 소식입니다. 한스 모드로프 총리는 서울에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에서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독일 통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 콜 총리에게 경제 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동독이 급변 사태로 공산 정권이 몰락 위기에 빠졌을 때 한스 모드로프 총리는 헬무트 콜 총리에게 자신이 동서독 간의 통일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얘기하며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당시 헬무트 콜 총리는 경제 공동체는 물론 통일에 관한 모든 협의에 가능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제 조건이 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공산 정권보다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와 함께 통일 협상 또는 경제 공동체 모든 통일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역제안을 함으로 해서 경제 공동체 방안이 이제 힘을 얻지 못하던 그러한 한스 모드로프 총리가 한국에 와서 이러한 그 경제 공동체 경협 방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한스 모드로프 총리는 마지막 동독 공산 정권의 총리로서 공산 시스템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던 인물입니다. 물론 개혁 공산주의자라고 했지만 새로운 자유민주 세계가 아닌 공산주의를 유지한 채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고, 하지만 동독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 통일을,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 해서 당시 한스 모드로프 총리는 완전히 그 힘을 잃고 권력을 내놓아야 했던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어쨌든 이 RT 도이치라고 하는 매체가, RT 도이치는 러시아 투데이의 후신입니다. RT 도이치라고 하는 매체가 송주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좀 특징이네요. 내용이 이제 2018년 10월 15일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드 거둬가라, 북핵 기업은 사라졌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 송주 길목에 송주 통행리, 그러니까 송주 사드기가 위치한 소송리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사드 치워라, 북한의 기업은 사라졌다. 핵무기 노, 사드 노. 이러한 현수막이 난무한다는 이러한 보도를 우선 전해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소련이 1970년대 후반 소련이 동독에
소련제 핵미사일 SS-20를 이제 배치했을 때 소독 정부는 미국제 퍼싱2를 소독에 배치하는 그러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사드는 단순한 미사일 방어 무기인 반면 당시에 퍼싱2는 정말 모스크바를 향해서 10분 만에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당시의 평화운동이 정말 극에 달했고 그러한 그 평화운동 국민들의 평화운동에 대한 퍼싱2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헬무트 슈미트 3인당 총리는 퍼싱2의 배치를 건의했고 헬무트 콜 총리는 물론 기민련입니다만은 이를 1980년대 초반에 83년이죠. 서독에 퍼싱2를 배치함으로 해서 완전히 북한 소련제 핵미사일 무력화시켰던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의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드에 관한 부정적인 시위는 독일과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선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대북 행보, 김정일에 대한 평가, 대북관에 대해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대북관에 대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갈 동반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물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스위스 라디오와 TV 방송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보도를 했네요. 쿠셜 쿠스 및 킴 ist der falsche Weg. 무슨 뜻이냐면 김정은 포용기전은 그릇된 길이다. 이런 보도를 SRF 스위스의 라디오 TV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자죠. 이유는 북핵이 핵을 폐기한다고 해도 어디엔가 누군가가 핵을 숨겨 보관할 것이 분명하다. 또는 김정은 세력이 사라져도 대체 권력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북핵을 핵을 폐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한 뜻을 모아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집행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스위스 라디오 앤 TV 채널의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과 전혀 다른 보도들을 이렇게 유럽 언론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그것과 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부시 대통령 당시에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우리가 지명했던, 칭했던, 정의했던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die Achsen des Guten 이건 선의 축입니다. 선의 축이라고 하는 단순한 블로그인데요. 블로그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수십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아주 유명한 블로그가 Die Achsen des Guten, 선의 축입니다. 여기에 페라 랭스펠트라고 하는 동독 정치인입니다. 물론 동독 정치인입니다만은 동독 국변 사태 때 소위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통일 이후에는 연방 통일된 연방 하원의 의원을 지낸 페라 랭스펠트의 이러한 보도 내용이 또한 중요한 대북 관련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라 랭스펠트는 1952년에 동독이죠. 동독 튀링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동독 국변 사태에 시민운동가로 변신해서 동독의 변화를 이끌던 인물이죠. 당시에 메르켈 현 총리도 시민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지휘했고 공산 권력과의 투쟁 속에서 호네카를 퇴진시키고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에 이루어졌던 최초 자유선거에서 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됩니다. 그리고 통일 후에는 연방하원 의원이죠. 1990년 통일된 해부터 15년 동안 연방하원 의원직을 수행했던
페라 랭스펠트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보도했냐면 D.B.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 제목은 북한의 별입니다. 북한의 별. 이 소설의 내용은 북한의 가면을 벗긴 하나의 소설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정치범 수용소 22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호에 대한 얘기 그리고 25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비극적인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 소설 인용해서 페라 랭스펠트가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사과와 자두가 맛은 물론이고 향기에 있어서 품질 면에서 최고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치범 수용소는 정치범들이 일단 수감되면 종신형을 선고받고 심지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이 과실수에 묻는다고 합니다. 과실수.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자두나무 밑에 이 시신을 묻으면 이 과실수가 뭐 어쨌든 이 양분을 빨아들여서 최고의 맛과 최고의 향기를 낸다는 보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25호의 과일과 시신 매장이라는 보도를 이 페라 랭스펠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맛 좋은 사과, 맛 좋은 자두, 향기로운 품질 좋은 이런 과일들은 정치범 수용소 22호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그것은 밑에 과실수 밑에 시신을 매장하는 결과라는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황의 방북과 관련돼서 우리 청와대와 국내 언론은 대단한 성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프로라고 하는 크리스찬 매거진, 기독교 매거진의 10월 10일자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가 세계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를 인용해서 교황의 북한 방문은 매우 비관적이다. 김정은은 분명히 교황의 방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북한은 2002년부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재도 5만 명 내지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만약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독재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그동안 바티칸이 해왔던 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독재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라는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IGFM도 교황의 방북에 반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레센디 대표는 김정은이 반드시 교황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될 것이고 이 사진을 찍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최악의 독재 국가라는 인권 침해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희석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카톨릭 매체입니다. catholic.de 독일의 카톨릭 매체가 18일 날 동일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의견 대변인이 교황이 방북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것과 관련돼서 바티칸은 방북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과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대변인과 연합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인용해 교황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하면 반드시 답변을 줄 것이고 방문할 것이라고 교황이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보도에 대해서 이 카톨릭 신문은 하지만 바티칸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도이체벨레. 도이체벨레는 이제 미국의 대방송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과 같은 독일의 대외 방송입니다. 대외 방송에서 보다 더 우리와 보도와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교황 방북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와 달리 바티칸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황과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인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깨고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교황과의 면담 사실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이러한 교황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온 것이 이제 도이체 벨레의 10월 18일자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이게 리히텐슈타인 유럽의 조그만 나라죠. 스위스 밑에 조그만 나라인데 리히텐슈타인어 파탈란트라고 하는 일간지입니다. 일간지가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것은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을 얘기하는데요.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인권 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을 인용해서 현재 정치범이 북한은 12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발언을 이제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한 거죠.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 평화회담, 그리고 정상회담, 남북 간의 정상회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의제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라는 의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지만, 하지만 평화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준수하는 토대 위에서만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주장은 벌써 이미 독일에서 여러 매체에서 주장한 바 있고 1989년 12월 18일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40일 만에 드레스덴을 방문했던 당시 헬무트 콜 총리는 동독 주민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헬무트 콜 총리가 연설했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후에 40일 만에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동독의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됐고 정치인들이 의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건 인민회의죠. 인민회의가 서독의 연방체제로의 편입을 통해서 동서독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의함에 따라 동서독 자유민주통일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회상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과 관련돼서 국내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를 유학한 스위스 유학파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아버지 조부 김일성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 김정은은 그런 의미에서 서방 세계의 자유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고 비전을 갖춘 지도자, 합리적인 지도자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1984년부터 1994년까지가 김일성 시대입니다. 김일성 시대에 단거리 도발 11번, 중거리 도발 3번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1994년부터 2012년인가요? 이 시대 볼까요? 김정일 단거리 미사일 도발 7건, 중거리 미사일 동안 6번, 장거리 미사일 2번 도발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김정은 2012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단거리 미사일 54번, 중거리 미사일 33번, 장거리 미사일 5번 도발을 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늘 독일 매체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전하는 얘기 있습니다. 북한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했다고 하지만 이 김정은 시대에 도발한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또 좌파 세력이 갖고 있는 김정은의 대북관, 김정은에 대한 인물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 도표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모드로프 총리입니다. 모드로프는 동독 공산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죠. 근데 이 융해벨트라고 하는, 융해벨트는 1936년도에 동독 청소년 단체가 만든 신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신문의 부수는 160만 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신문이었지만 통일된 이후에 이 신문이 이제 1995년까지 이제 완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은 1995년도에 폐간을 합니다. 근데 폐간하는데 1995년도에 좌파 출판사가 이 융해벨트를 인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행 중에 있는데 현재 부수는 불과 17,000여 부에 불과합니다. 이 융해벨트가 모드로프의 이제 한반도 방문에 대한, 평양과 서울 방문에 대한 내용을 보도가 있군요. 이게 10월 4일째 보도인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물론 서울에서도 한국인들은 독일의 경우와 달리 점령이 아닌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 그러니까 모드로프가 느끼고 있는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점령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독 마지막 총리로서 공산 정권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모드로프 총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독일 통일을 얘기하며 점령이 아닌 진정한 통일을 평양과 서울을 원한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통일을 남북한의 내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배격된 자주 통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그 사안이 절대로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추진될 수 없다 이런 보도를 융해벨트가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9월 17일입니다. 한스 모드로프 전 총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독 공산 정권의 마지막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선거에서 선출된 로타 드메지어 총리의 바로 전임 총리고 공산 정권의 마지막 총리가 모드로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작은 일에서부터라고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통일은 뭐죠? 남북 경협, 스포츠, 교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이 국가연합이나 통일로, 연방주의 통일로 나아간다는 것이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드로프는 공산 시스템을 통일에도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던 인물이고 그가 제시하고 제안했던 것이 바로 동서간의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게 이제 1989년 12월 18일 콜이 드레스덴을 방문하고 연설한 후에 모드로프 총리와 회담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모드로프 총리는 동서독 경협을 통한 정치적 통일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협 그리고 비정치적 분야, 스포츠, 문화를 교류를 활발히 하다 보면
이제 정치적 통일로 나아간다는 소위 기능주의적 통합 방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서독의 콜 총리는 통일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지도자의 몫이다라고 거부했고, 한스 모드로프 총리에게 동독의 자유선거를 치르도록 요구했던 것이 당시의 성화입니다. 결국은 동독의 모드로프 총리가 드레스덴을 방문한 이후에 3개월 만에 동독의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고, 그 결과 공산당이 16.8%의 득표를 해서 완전히 국민으로부터, 동독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권력을 잃게 되는 그러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게 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 11월 8일입니다. 우리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전에 자료를 찾다가 이제 2009년 11월 8일이죠.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날이고, 그 전날, 2009년 전날, 하루 전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보도를 했는데요. 좀 충격적이죠. 베를린 장벽으로 돈 장사를 하려 했다. 그러니까 동독 정권이 재정비가 정말 극에 달해서 당시에 동독의 호네카 정권은 베를린 장벽을 개방하는 대가로 서독 정부에게 천문학적 돈을 요구하려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당시에 동독은 동독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동독은 전 세계 10대 산업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동독은 정말 경제적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 동독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조그만 성냥강화 같은 자동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라반트하고 바르트브루크인데, 질러 보면은 이게 2기통이고, 그리고 차체도 철이 아니고 도자기 차체인, 그러니까 80km가 겨우 나가는 그러한 동독의 차를 구입하는데도 16년을 걸려야 기다려야 했고, 전화를 놓는데 25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3만 5천 가구가 겨울 난방을 하지 못했다. 고기를 살 수가 없어서 암시장에서 구입할 정도였다. 1970년 당시에 국가 부채가 420억 마르크, 당시의 내독 통화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490억 마르크. 결국 이제 당시에 서독 마르크와 같은 가치 정도의 가치인데, 매달 국가 부채가 1970년대 490억 마르크인데 매달 5억 마르크씩 부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에는 이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서 국가개혁위원회가 1991년쯤에는 이제 국가가 파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이제 보도한 내용을 이제 곧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지금 29년입니다. 29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올라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이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럽발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를 물론 유럽에서 알려져 있는 대북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잘못되어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해서 서독의 통일,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에 대해서 독일의 통일이 하나하나 그 실체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과 관련돼서 늘 머릿속에 통일 비용을 얘기하고 있고, 동서독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없어진 자리에 머릿속
장벽이 세워져 있다. 이런 말이 돌듯이 그런 것이 지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려 하는 속담에 구더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독일 통일은 정말 엄청난 장 담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장 담근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독일 통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렇게 최강의 나라가 됐는지 하는 것들을 유럽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은 통일을 이상하지 못했죠. 그것은 독일은 전범 국가였고 역사적으로 전범으로 낙인 찍힌 국가가 통일을 이룬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국제사회도 평화적인 분단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서독은 통일을 염두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 후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통일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였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그리고 바른 정책들은 우리가 우리 통일에 적용함으로 해서 우리 통일이 훨씬 독일보다 쉽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독일의 밤베르크 대학의 울리 블룸 교수, 경제학과 교수, 지금 할레 연구소의 연구소장 블룸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독일을 연구하는 것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답습하기보다 독일에서 통일을 추진해 가면서 어떤 것은 시행착오, 어떤 것은 바르게 했고 어떤 시행착오를 범하는지를 바르게 연구를 함으로 해서 한반도 통일에 옳은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독일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도 독일 통일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한스 모드로프 총리 같은 사람은 그는 독일의 통일을 좌파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독일의 통일을 서독이 동독을 점령한 방식으로 통일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 인식이 독일의 흡수통이라는 개념 속에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공식적으로 흡수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동독이 서독에 편입됐다는 편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적 괴리도 통일 28년 동안 꾸준히 그 괴리가 감소해 왔고 현재 동서독 간의 1인당 GDP 규모만 봐도 통일 초기 거의 20%, 10%, 20%에 불과했던 동독의 1인당 GDP는 지금 현재는 거의 80%, 서독 GDP의 1인당 GDP의 80%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통일 이후에 동서독 간의 경제적 괴리도 꾸준히 괴리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독일 통일과 관련돼서 그리고 유럽에서 전하는 북한의 정보,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